지혜를 가치로 바꾸는 연금술 수업 미네르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혜를 탐구할 클래스메이트 김현민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 폴란드는 미국의 가장 신뢰받는 나토 회원국이 되어 미국과 모든 전쟁을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가 방산 파트너로 선택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방산 4기업을 가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무기 체계가 유럽이나 미국의 첨단 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약 7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5,130억 원을 수출하며 세계 8위의 입지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오늘은 K방산을 누구보다 쉽고 잘 설명해 주실 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군사 전략을 전공을 했고요. 아마 누구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 방산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 커다란 그림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과연 방위 산업이 지금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군사 전략을 전공하셨다고 하셔서 문득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한 몇 위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10위권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한 것은 맞고요. 네. 하지만 결국은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력 플러스 재래 무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핵을 보유했냐 여부도 상당한 그런 군사력에 있어서 핵심적 차이가 되기 때문에 아직 6위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10위권 안에는 들어가고 6위, 7위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세계 10위 아니면 꽤 높은 순위 같은데 그럼 방산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고 우리의 방산 시장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방위 산업의 우리 이제 크기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해외 수출을 놓고 봤을 때는요, 10억 불 정도 수준의 그런 실적을 꾸준히 기록을 해온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시장의 수지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수입해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거의 세계 10위권 순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처하고 있는 독특한 그 위협, 북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위협을 맞이하고 있는 국가로서 언제나 우리는 상당한 비용을 국방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협을 우리가 매일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40조 원의 무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언제부터 무기 개발이 시작됐고, 그리고 왜 폴란드는 우리와 40조 원 정도를 계약을 하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이 왜 예를 들어서 방위 산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좀 역사를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대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얘기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요, 아시아는 아시아가 지켜라라고 하면서 미군의 어떤 영향력을 좀 줄여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 미군만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군에게 받은 총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포, 그다음에 전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70년에 딱 겨우 시작을 했는데 2020년 50년 정도. 겨우 이제 50년이 살짝 지난 시간에 세계의 주요한 국가들과 견줄 만큼의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드는 국가가 됐다. 결국은요 폴란드라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대한민국만큼이나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국가였고요. 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과 소련이 손을 잡고 이 나라를 갈라간 그런 네.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네. 나토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미국과 굉장히 협력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 과정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했는데요. 네. 결국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순망치안이라고 폴란드도 같이 위험해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가 계속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폴란드는 굉장히 과감하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장비들을 네. 우크라이나로 넘겨줍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폴란드가 바란 것이 있었죠. 자신도 첨단의 무기 체계로 바꾸겠다.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 소련 무기 체계들을 되게 가져왔고 그것이 냉전 후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많은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전쟁이 나니까 그 무기 체계를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조금 더 나토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토가 보상을 해주기로 한 거고요. 네. 그럼 이때 제일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 그 선택을 대한민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네.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일부분은 가성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격에 비해서 야, 성능이 괜찮다. 근데 소위 폴란드가 선택한 대한민국의 가성비란 건 야, 어떻게 저가격의 제품을 저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위 이제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평가가 되는 뭐 레오파르드 2라는 전차가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50%보다 조금 높겠지만 한 뭐 60%이 정도의 가격에 그 성능이 거의 유사한 전차를 만들어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세계의 탑티어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냈는데 가격은 상당히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저렴하다. 이러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폴란드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자체가 네.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진 것인데 가격 경쟁력이 있구나.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체계를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무기 체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유럽이 훨씬 더 가깝고 유럽에 훨씬 더 유명하고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네. 왜 굳이 한국에? 근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폴란드가 원하는 납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쵸. 맞출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냉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 상당 부분들이 국방에 투자를 게을리했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평화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네. 자 이제 평화가 왔으니 더 이상 국방에 투자를 덜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굉장히 잘 안 해왔고 네. 그러다 보니 신규 무기체계 사업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원들을 감축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여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대한민국은요, 어쨌거나 계속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고 우리도 병력이 급격히 감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50만 명 정도의 병력을 꾸준히 무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의 규모 자체가 유럽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원래 대한민국 우리 기업 문화 빨리빨리 네. 그다음에 이제 빨리 잘 만들어야 된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폴란드에서 선금 상당 부분을 내면서 네. 기간을 잘 지켜달라.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이죠. 그게 결국 제일 네.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역사 발전서부터 왜 폴란드가 우리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최근의 이슈까지 같이 말씀 주시니까 더 방위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강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2022년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숙제가 됩니다. Nobody knows why they do what they do. 질문을 질문해봐. 네 생각이 바뀔 거야.
안녕하십니까? 예, 방위 산업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릴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입니다. 이 방위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만은 한번 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방위 산업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산업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기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무기를 우리가 일반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무기의 사용처, 수요자. 결국은요, 무기는 국가만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왜냐? 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혹은 그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뭐 무기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산업이 발달하지 않던 굉장히 예전의 시대, 고대 이런 데를 가면 자, 돌 조각이 무기가 되고, 자, 혹은 뭐 구리 조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고, 자, 되게 힘들게 철을 막 단련시켜서 자, 칼과 창을 만들고 싸우던 그런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자, 지금은 어떻죠? 반도체가 없으면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그렇게 발전한 세상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됐느냐?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25 장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차 한 대가 없어서 적은 242대의 전차를 앞장 세우고 밀고 내려오는데, 자, 우리는 전차가 없다 보니 맨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방위 산업의 강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냐? 자, 이것은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획과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국가 전략을 갖고 방산을 전략적으로 키워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게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미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해오고, 사실 도입해 왔다기보다는 지원을 받았죠, 그렇죠? 미국이 군사 원조로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을, 자, 뭐 일부는 돈을 조금 내기도 했지만은 상당 부분 무상으로 지원받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국가를 지켜오다가, 자,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자국의 국방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자,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알아서 해라. 뭐 대한민국에서 철군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병력과 인력을 할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던 미군 부대 중에 하나인 2사단과 7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을 철수시킵니다. 자, 이런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베트남전에 같이 참전하면서 피를 흘렸는데 미국이 보여주는 결과가 이래? 그리고 실망을 한 나머지, 그다음에 혹시 미국이 없는 미래가 된다면 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방위산업의 모습인 것이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었냐 하면은, 자, 일단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거의 부재했고, 결국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전략은요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는 것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초에는 처음엔 진짜 소총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하던 수준의 국가인데, 당시에 처음 세워진, 자, 이 방위산업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먼저 시작했냐면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자, 공학자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시작을 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시작은 되게 미미합니다. 당시에 미군에 물려받은 M1, 게런드, 카빈 이런 총들을 재제작, 모방 생산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 발전해 나가서 점차 박격포, 야포, 그 다음에 뭐 찝차,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장갑차, 전차까지.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차분히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대한민국 방산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 되게 기획을 잘하고 혹은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획을 잘해서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산업계가 준비가 되고 이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당시에 산업계가 준비가 되어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자, 소위 그래서 당시에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무기 체계는 생산을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해당 특정 무기 체계를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들과 이 군의 수요를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당시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추진력을 갖춘 민간의 대기업들과 그다음에 국가의 수요가 서로 맞아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요, 방위 산업은 일반 산업과는 달리 시장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얘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돈이 안 돼. 그러면 우리의 산업의 선택은 만들지 않는 것이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왜냐? 그게 있어야 지키니까. 즉,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결국 국가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그 수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방위 무기 체계라는 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 번 만들어 보면 20년, 30년 이상 계속 쭉 써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20년, 30년 소위 이 무기 체계의 수명 주기, 즉 무기 체계가 끝나서 사라져서 폐기할 때까지 계속 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업체가 그 무기를 끝까지 20년, 30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생산을 하고 혹은 부품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고 자, 이런 의무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국내 수요만 바라본다면은 절대로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위 산업이 어떻게 그 다음 수준으로 발전했냐? 이렇게 성장 요인이 굉장히 약한데 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요, 결국은 위협의 크기일 것입니다. 즉, 북한의 위협,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자, 그다음에 어쨌거나 국가 전체가 병영 국가인 북한에 대항해서 우리는 아무리 징집병으로 해서 의무 복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는 열일 수밖에 없는 군대를, 자, 북한의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질량적으로 많은 군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키워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갔던 길은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이었습니다. 즉 1991년 걸프전에서 미래전의 모습들, 즉 적을 먼 거리에서 보고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소위 신속하고도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수많은 국가들이 배웠고 대한민국이 그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배워온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과외 교사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죠, 그렇죠?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국은 전쟁의 노하우 자체를 상당 부분 대한민국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전쟁에서 뭘 수행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진 눈을 갖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 왔는데, 자, 과거에 대한민국 산업 수준이 굉장히 낮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없다가 일반 산업의 능력이 서구 국가들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 체계들이 그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요, 이게 방위 산업이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산업의 수준이 방위 산업의 수준을 사실 좌우하게 됩니다. 또 그럼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 산업과 일반 산업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방위 산업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보다는요 성능 위주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나사 하나를 만드는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나사, 그래서 뭐 커다란 가동 부품을 연결하기 위한 나사가 있다. 그럼 이 나사의 강도, 일반 산업
산업에서 요구하는 강도와 자 그다음에 뭔가 부품을 결합하는데 뻥뻥하면서 포를 쏘는 그런 무기 체계에 결합하는 나사의 강도, 양쪽 강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방위 산업 쪽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부품을 요구하겠죠. 그럼 이게 과연 몇 개나 팔 수 있냐, 이걸 몇 개나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이렇게 접근하면 방위 산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혀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방위 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위 산업은 시장 논리로 결코 접근하지 않는다. 되려 이런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과감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가 얼만큼 그 특정한 위협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성격도 틀려진다. 방위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틀려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정말 무기체계로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기본 무기체계, 즉 병사들이 무장하는 뭐 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박격포, 야포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무기체계들을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마련해 왔고, 자 80년대 그 중후반부터 90년대 중반 이후까지는 소위 첨단 무기 체계 중에서 핵심이 되는 전차나 뭐 해군을 좀 구축함 이런 것들을 자 국내에서 개발해서 만들면서 배치를 해온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주력 핵심 무기 체계들을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쭉 배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00년대가 들어와서는 자 이제 소위 세계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노력을 해와서 자 그래서 2010년대, 20년대에 이르러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갖는 국가가 되었다. 그게 왜 가능했냐? 바로 대한민국 전체 전반의 산업 역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꾸준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위 산업의 성과들, 그러니까 수출에서 일어나는 성과들이요. 자 우리가 수출 여러분 언제 일어나죠? 상대적으로 한쪽이 이득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내고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내고 하면서 자 대한민국은 이 무기 체계 생산에 있어서 잉여의 역량을 가졌습니다. 그 잉여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 싼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와 연결이 되면서 방위 산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북한의 위협이 계속 존재하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를 꾸준히 해오는 한은 방위 산업 자체가 상당한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낼 것이다. 그다음에 이 방위 산업이 성과를 내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이 방위 산업이 수출이 얼만큼 되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의 상황,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굉장히 짧고 간단한 시간이나마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 뭐 다른 기회가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짧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 산업이란 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지만 그 배후에는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강연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무기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지가 과연 전쟁이 끝나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입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시장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대부분 지금 여태까지의 방위 산업의 흐름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전쟁이 발생할 땐 전쟁 특수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네. 수요가 쭉 올라가지만은 이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은 가성비가까지 존재한다. 네. 그다음에 제 시간 내에 납기를 할 수 있다. 네. 납기를 시켜낼 수 있다. 그다음에 심지어 뭐 기술 이전까지도 상당 부분 해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경쟁력은 갖춰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쟁력의 수준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넘을 수 있냐? 미국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유럽에 대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가겠지만 결국 시장 자체가 얼만큼 크기를 유지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시장이 작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되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어떻게 예측이 되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 K방산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럼 일단 뭐 대한민국 여전히 무기 체계 개발을 열심히 할 겁니다. 특히나 네. 이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독특한 현실, 그러니까 소위 인구가 지금 이제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뭐냐 하면은요, 병력도 미래 병력도 반토막이 나는 그렇죠.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채워내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 뭐 혹은 수많은 그 전략가들 혹은 네. 기획자들이 생각해낸 거는요, 멈티, 그러니까 manned unmanned teaming, 즉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율 로봇들 네. 같은 것들이 막 같이 인간과 한 팀이 돼서 싸우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이 얼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느냐가 네. 결국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먹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방위 산업 자체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역시 전략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 앞으로의 방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좀 예, 그건 뭐 조심스러운 제가 질문입니다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누차 이제 수요와 관계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네. 뭐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양국의 긴장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네. 결국은 나토 각국들의 수요의 차이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토 국가들이 늘려나가겠다라고 방산 수요를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것이다. 사실 근데 우리가 유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되려 우리의 가장 더 큰 시장은 UAE나 사우디나 같은 이런 중동 국가들이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예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외에도 뭐 시리아나 이런 데서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국가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더 신경을 쓸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 근데 아마 사우디나 UAE에서 추가적 구매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네.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얼만큼 잘 끌어나가느냐 정부가 네.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네. 결국은 이걸 바라보실 때요, 분석을 하실 때 각국의 위협, 네. 그다음에 분쟁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보신다면은 어떤 방산주의 방향 같은 것들을 더 잘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과 어떤 그런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아울러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민감한 질문이었지만 감사합니다. 예. 최근 시리아와 예멘 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첨단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K-무기 체계가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 방산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